선생님이랑 오늘 인문예술 3번부터 한번 후루룩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순서를 너희 정신 말짱할 때 2번을 수업하고 3번을 후루룩 하려고 그랬는데 서준이 늦어서 그냥 쉬운 거부터 하고 그나마 오늘 할 만한 거 2번은 조금 후반부에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3번은 그냥 정보의 나열이야, 얘들아. 정보의 나열. 머리 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뭐 문제 풀이에서도 신경 쓸 게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왜냐면 다음 주에 산모 있잖아. 그치? 산모 때 뭐 이런 정보의 나열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카테고리,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말로 하면 도식화 아니면 범주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걸 배운다라는 거에 의를 두고 수업을 들으시면 그나마 좀 뭐 들을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네. 인문예술 3번 펼게요. 65페이지 가겠습니다. 인문예술 3번은요, 봐봐. 색깔이 선생님 3개밖에 안 썼어요. 얘들아. 한옥에 대한 글인데, 우리 종종 인문예술 지문에서, 예술 지문에서 한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 지문의 특성일 것 같아요. 근데 한옥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일문단 가시면은요, 지붕, 초록색, 기둥, 분홍색, 공포, 그리고 파랑색. 요렇게 3개가 있고요. 범주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했다. 밑줄 친 데만 읽을게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얘들아 여기 지금 선생님 있잖아. 분홍 색깔로 칠해놓는데, 분홍색이라는 거 원래 우리는 순서대로 초록색, 분홍색, 파랑색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 우리 국어 지문을 읽을 때. 그치? 근데 그게 약간은 틀어졌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지. 그냥 기둥부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둥은 이라고 시작을 했고, 굵기가 라고 얘기해 줬잖아.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는 카테고리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럼 보통 우리가 범주화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형 기둥은 동그라미, 흘림 기둥은 세모 이렇게 해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뿌리내리지 않을 때에는 저렇게 선생님 지금 밑에 숫자 붙여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요런 것도 하나 배워두면 조금 좋아. 왜냐면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카테고리를 나눌 때 제일 좋은 건 도식화를 하는 건데요. 그 도식화를 언제 하고 앉아있니? 그죠? 그럼 그 도식화를 하는 걸 잘 봐. 원래 지금 우리가 한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한옥에 대해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붕이 아니라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기둥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굵기야, 굵기. 그리고 이제 굵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일정한 통형 기둥과, 오케이, 나눴어. 통형 기둥과, 그 다음에 흘림 기둥. 통형은요, 일자래. 그 다음에 흘림 기둥은 어떤 거래, 얘들아? 굵기가 다르대. 어떻게 다른지 봐야 되겠죠? 통형 기둥은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대부분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원래 일정한 굵기인데 그래 보인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죠?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 나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읽을 때도 이걸로 약간 말장난 치려나 했는데 그런 말장난 전혀 안 쳤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 질문이 문제도 쉬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신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봐야 되겠죠. 자,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 머리가 가늘고 맨 밑부분인 기둥 뿌리가 가장 굵은 민 흘림 기둥과 굵기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주지. 민 흘림과 그 다음에 배 흘림이라고 있다 얘들아. 그럼 이거 얘들아 얘기를 해보자. 자, 흘림 기둥을요 2가지로 나눴어. 어떻게 나눴니? 민 흘림 기둥과 배 흘림 기둥. 얘들아 민 흘림 기둥은 어떻게 했대? 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굵다. 근데 배 흘림 기둥은 어떻대요? 약간 요런 모양, 좀 오버해서 그려보면은 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럼 잘 봐.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눌 때 한옥에서 얘들아 한옥에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아까 처음에 공포라는 게 있었고 요렇게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기둥에서도요 요렇게 지금 다 뻗어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선생님 얘들아 미리 스포를 해보자면 굵기로도 나누고 뭐로도 나누고 있니 지금 지문이? 높이로도 나누고 있고 또 뭐로도 나누고 있어요?
기울기로도 나누고 이제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누고 있단 말이야. 이것들을 얘들아 지금 그러면 여기 살짝 지워볼게요. 기둥을 다시 이거 어떻게 나눌 거래요 얘들아? 이번에 높이에 따라서 나눌 거래잖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뻗어가는 도식화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 있긴 있어. 그게 문제야. 걔네가 등급을 차지한단 말이야. 있긴 있지.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그리면 너무 좋은데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숫자를 좀 붙이면 좀 편하다라는 거야. 나는 실제로 읽을 때 저렇게 읽거든 얘들아. 저게 언제 약간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저게 대학 가서 논문 쓸 때 저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해 니네가. 왜냐면 논문 쓸 때 저거를 저걸 해야 되거든. 저 목차를 만들 때 저 진짜 많이 해봐. 저걸 하면 나중에 독서 지문이 진짜 잘 읽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돼. 얘들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제일 크게 나눈 게 선생님 얘들아 굵은 글씨로 네모 박스 쳐놓은 거 보이세요 얘들아?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야? 굵기, 높이, 기울기야. 굵기는 다시 1-1에 뭐예요 얘들아? 통형기둥과 흘림기둥.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선생님 그 아래 숫자 붙여놓은 거를 실제로 너희가 나는 저렇게 도식화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독서 지문 일단 한번 해봐.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 알겠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자, 민 흘림 기둥과 중앙부가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한편 여러 기둥이 아직 안 끝났어요. 높이로도 나란히 세우며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서 건물의 양 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어떻게 한다고? 높게 한대요. 이를 귀소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서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서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있다. 귀소슴을 통해서 이러한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귀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앞에 보세요. 높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간단했어. 굵기보다는 좀 간단하지 않았어요? 높이는 무슨 얘기를 했니? 귀소슴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얘들아 귀소슴이 뭐야 얘들아? 그냥 그렇지.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둥을 어떻게 한다? 높게 한다. 왜?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서 이게 나중에 그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어서 이런 효과도 있었고. 이해됐어요? 조금 간단했네요. 자, 한편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서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기둥 머리를 중앙으로 향해 조금 기울인다. 얘들아 지금 기준이 바뀌었어요. 얘들아 세 번째는 뭐였어요 얘들아? 네, 기울기가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인데 얘들아 이걸 중앙으로 향해서 조금 기울이니까 얘들아 이름이 다 직관적이지 않아요 얘들아? 자, 귀소슴은 뭐예요? 바깥쪽을 솟게 만드는 거였지. 그럼 얘들아 안쪽으로 기울이니까 이름이 뭐였어요? 안쏠림이었던 거야 얘들아. 이름이 다 직관적이어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안쏠림이라고 하는데 안쏠림은요 시각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뭐야? 이게 끝났네. 근데 얘들아 이 지문의 복잡한 구성 한 번만 더. 한편 조선시대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 잠깐만 높이를 또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다 숫자를 붙여놓고 네모박스를 짝짝짝 해놓으니까 덜 헷갈리는 거지. 자 다시 볼까요?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왜? 어떤 효과가 있어서? 건물의 높이는요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효과는 지금 선생님 다 무슨 체크해놨어요? 괄호 쳐놨어요. 이거 다 일괄적으로 선생님 체크해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럼 높이에다가 우리 추가해놓을까 얘들아? 자 귀소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깥쪽 기둥을 높게 만들어서 어떻게 균형을 맞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게 있어. 여기다가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었지 얘들아? 궁보다는 높으면 안 돼. 왜? 뭘 상징하기 때문에?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추가됐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좀 정보량이 많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배치를 다르게 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간편하게 정보를 잘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머리 아픈 건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아예 없어.
네, 3문단 가겠습니다.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 자, 이제 얘들아 달라졌어. 한옥에서 이번에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네, 지붕으로 갈게요. 자, 지붕 초록색.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손주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우리 이걸 읽다 보면요, 참 보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손주들은, 야, 우리 히터 끄면 안 되니?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점 이거 뭐야? 이거 알지? 이거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나 만족스러운데 왜?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니 뭐라 충분히 했잖아 지금. 나 그래서 지금 그림 고치고 있잖아.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끝이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그지? 요런 거. 만족스러웠는데 니네가 반응이 그러니까 나 할게요. 나 지금 니네 이런 그림 안 그린다. 뭐지? 그리지 마. 그리는 게 훨씬 수업에 이해가 좋지 않아? 나 한다. 속상하다. 나 한다. 어디야? 조로 갈게요. 그림 1처럼 처마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하는데, 니은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야 되겠네요.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효과를 주어서, 인상을 주어서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얘들아, 공통점이잖아. 까만색 물결 표시, 얘들아. 귀소슴에 아까 전에 기억 체크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억이야, 기억. 귀소슴의 어떤 특징은 뭐가 있었어요? 효과 괄호 부분 가봐, 얘들아. 무거운 느낌을 어떻게 한다고? 네, 무거운 느낌을 줄여준다. 요게 이제 우리 물결 표시되어 있던 부분이었죠? 자, 계속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조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지붕에서는 뭐가 나왔어? 조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 조로가 뭐라고 체크되어 있었니? 니은 체크되어 있었네요. 니은 체크. 위로 솟아오르는 처마 부분이네. 처마 부분을 위로 솟아오르게 해서 어떻게 보인다, 얘들아? 네, 가볍게 보이게 한다. 요 부분이었네요. 다른 색깔로 좀 할 걸 그랬네. 요렇게. 근데 얘들아, 아무리 쉬워도 어쨌든 내신 대비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에 쫙 보고 갈 수 있게 선생님이 종이 하나에 너희 문단 정리 시킨다 그랬잖아. 그치? 내가 요런 거 할 때요, 요런 거 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 있으면 요거를 사진 찍어서 요거 그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갑니다.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귀소슴과 어우러짐. 와, 귀소슴과 어우러짐이래. 맞지? 얘도 바깥쪽 기둥을 높게 만들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쳐 올라가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같이 좀 이렇게 균형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연결 지어야겠죠?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요, 건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서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는 명칭이 하나 나왔네요.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림인처럼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깎기도 하는데,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요거를 훌치기라고 한다. 얘들아, 지금 우리 계속 어디 말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범주화를 잘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지붕 말하고 있는 중이야, 계속. 지붕의 어디? 석가래를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붕에서 조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석가래가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요거를 살짝 바꿔보자면 사실 조로와 처마의 위치를 좀 바꿔도 되겠다. 그죠? 자, 어쨌든 석가래는 뭐라고 얘들아? 뭘 한다고 얘들아? 네, 훌치기가 디귿으로 돼 있었니 얘들아? 오케이. 자, 훌치기 디귿 갈게요. 훌치기 디귿은 뭐라는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얘들아, 지금 그 석가래에 있는 부분 봐봐.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지금 요런 모양 아니에요? 요렇게. 보여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아랫면으로 갈수록 조금 더 뾰족하잖아. 그림 보이니 얘들아? 네, 요 정도. 자, 그걸 훌치기라고 했다.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니다. 봐봐. 거기 지금 훌치기의 효과가 얘들아 뒤에 나왔어? 앞에 나왔어? 앞에 나왔잖아. 이해돼요? 그 앞에 어디에 나와서 내가 괄호 쳐놨잖아. 얘들아. 크고 무겁게 보인다.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해되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얘기하고 효과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효과 얘기했는데 얘만큼은 효과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명칭을 얘기해줬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훌치기는? 네, 무거운 느낌을 해소한다라고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공통점은 다 뭔가 가볍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요거 똑같이 물결 쳐놨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해서, 얘들아, 산세와 지형? 아까 같은 말 뭐가 있었어? 위치, 크기 등에 따라서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한다 그랬지? 그거 똑같은 문장이잖아. 산세와 지형을 고려해서 지붕의 선을 결정한다. 똑같은 문장이죠? 근데 그 위치와 크기 중에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위치를 말하는 거죠. 이거 문장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네요. 이해됐나요? 네, 4문단으로 갈게요.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를 공포라고 한다. 드디어 이제 공포가 나왔네요, 얘들아. 아하, 공포는 거기 그림 보여요, 얘들아? 처마 아래에 있는 그 뭐 날개 모양 같은 그림 보이니, 얘들아? 네. 자, 지금 볼게요.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를 공포라고 한다.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얘들아, 기준이 배열 방식이네. 두 가지로 나눌 거야. 공포를, 보라색,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지금 보면 집에, 이거 그럼 내가, 빨리 들어와. 서준아, 너 저기 뭐야, 패드 있니? 네. 다행이다. 내가 너한테 지금 저기 뭐지? 파일 보냈거든? 선생님은 오늘 이거 프린트가 안 돼서 애들한테 파일 줬어. 이거 파일 열어서 66페이지 빨리 펴세요. 오래 걸려? 끊어요? 아니야, 끊지 마. 그냥 바로 갈게. 니네만 볼 거라서 어차피 이거 영상 뭐 누가 보겠니? 이거 심어서? 나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 예? 생략하시죠. 아니야, 할 수 있어. 학교에서 보긴 했는데 다 나왔어? 영화물이? 바뀌긴 해. 그때 복수하면 나도 복수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얘가 수업 시간 하는 거 못하니까 거기서 협장 불편하니까 집 가고 편지자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이런 그 시간 내 거. 이게 너가 장애 차인 거야. 아씨, 나 못 그리겠어. 나도 어떻게 하면 1등도 할 수 있는 거야. 넌 1등급이잖아 이미. 봐. 여기 지금 처마 안쪽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게 다 뭐야? 기둥이지. 여기 처마 안쪽이라고 하면 이 기둥 바로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여기가 뭐야 다. 여기가 뭐야 얘들아? 공포야. 근데 어떤 공포야 얘들아? 주상포. 주상포야 얘들아. 네. 이해돼요? 네. 이 지금 선생님 얘들아 저기 봐봐.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주상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얘네 사이사이에 하나씩 더 있어. 간포. 얘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간포라고 하는. 이해됐어 얘들아? 네. 그냥 사이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간포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 이해되니 얘들아? 그림 2? 네, 그거 지금 보면 되죠. 자, 그럼 잘 봐봐. 그러면 보라 색깔 볼게요.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 그럼 너희 생각해봐. 주심포식은 지금 무슨 색깔만 있는 거야? 파란 색깔만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회색.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것을 다포식. 다포식은 그럼 뭐겠어? 파란색, 빨간색 다 있는 거. 이해됐어요?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각각 봉정사, 그리고 극락정과 그다음에 경복궁 근정전이 있다. 그리고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요. 사이에 놓인 공포를 간포라고 하는데 둘은 모양이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 봐봐. 하늘 색깔끼리 먼저 다 얘기해 준 다음에 보라색, 회색으로 나눠놨으면 훨씬 이 글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 글이 그렇게 크게 이해를 요구하는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주심포식은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이고요. 수가 적어서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자, 다포식은요, 공포가 많아 화려한 느낌을 주고, 회색만 읽겠습니다. 하중을 고르게 분산할 수가 있어서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잖아요.
하나의 나무로 만든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의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그거를 누가 받쳐준다? 네, 공포가. 왜냐면 앞에 와요. 기둥은 한계가 있어. 그냥 나무 하나를 뽑아서 꽂아 놓는 거니까. 그치? 근데 야, 이게 커지면 기둥도 길어져야 비율이 맞는데. 그치? 그럴 때 이 기둥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게 얘가 좀 도와준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하늘 색깔 읽겠습니다.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서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도 확장하고 높이를 보완해서 수직적으로도 확장하고 다 커지니까 수직, 수평 다 커지니까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비례의 아름다움을 획득할 수 있다는 4가지 효과를 얻었네요. 자, 그럼 5번째 오문단으로 갈게요. 이렇게 한옥의 지붕과 모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분홍색, 조선 후기에는 배 흘림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민 흘림 기둥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고려 시대에는요. 주심포식에서 조선시대에는 다포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에는요, 한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고, 당대 미의식, 요즘에 이런 게 유행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사실은 뭐 이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밑에 뭐만 안 적었지? 네? 뭐만 안 적었, 야, 집중 안 해? 그래, 공포만 안 적었잖아. 자, 공포에는 얘들아, 뭐뭐가 있었지? 2가지. 그렇지. 주상포랑 간포.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지만 이거를 배열하는 방식. 그치?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이해를 요하는 글이 아니라 정보의 나열만 가득해서. 근데 특히 어디? 기둥 파트. 그래서 기둥 파트를 할 때 거기 선생님이 숫자 이렇게 배열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만 살짝 좀 나중에 좀 익혀두시고 마더텅이나 이런 거 풀 때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아, 네. 마더텅은 안 푸니까 우리 수투 풀 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세다, 많다 이럴 때는 한 번씩 써먹어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것도 사실 지문도 쉬운데 문제도 너무 쉬워서 사실은 좀 그래.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니네 니네 학교 시험.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왜냐면 내신 대비니까 쉬워도 할 거야. 자, 1번 가겠습니다. 한옥의 미적 효과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한옥의 구성 요소들을 나열했다. 뭐뭐 나열했어요? 기둥, 지붕, 공포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옥에 대한 인식 안 나왔죠? 한옥의 장단점 안 나왔고요. 이걸 발전시킬 방안도 안 나왔어요. 통념 제시 안 했어요. 반박하는 말도 안 나왔고요. 한옥의 기능은 구성 요소들의 기능 같은 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기둥을 더 뭐 높게 해준 거나 이런 기능들은 뭐 지붕을 더 지지해 주거나 이런 건 나왔는데 이거를 뭐 현대건축에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들의 방을 만드는데 뭐 배울림 기둥을 써봐야겠어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갈게요. 2번은요 얘들아 정답이 4번입니다. 나머지 그냥 본문에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이런 거 알아두면 좋지. 굳이 본문에 가서 이게 어디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건 나이스 문제. 그냥 정확도보다는 있었냐 없었냐 그 정도만 기억해도 어때요? 할 수 있는 문제.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얘들아, 중국 건물이래. 중국에 중자도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의 정답은 3번. 자, 3번 갈게요. 다포식 기둥 위에 있는 공포와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는 모양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르지 않아요. 얘들아,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게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앞에 보세요. 기형, 니은, 디귿의 공통점은 자, 귀소습은 무게감을 낮춰준다. 조로는 가볍게 해준다. 풀치기도 무거운 걸 해소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하지만 이런 선지는 조심해야 돼요. 3번과 같은 선지. 특정 구성 요소의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가 어딘가에는 나와 있었거든. 어딘가에는 나와 있던 걸 읽은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선지는 좀 조심해줘야 돼요. 기억은 맞지만 나머지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만 좀 가도록 해요. 근데 5번도요, 뭐 너무 쉬웠어요. 얘들아, 잘 봐. 공포 읽겠습니다. 1번 선지. 공포를 통해 수평적으로 확장된 처마는 마치 이거 나왔었죠. 아까 4문단에 안팎을 이어주는 연결 공간의 기능을 한다는 보기에 밑주신 부분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2번 안솔림 갈까요? 이것 때문에. 자, 앞에 봐. 야, 누가 봐도 정보의 양이 어디가 제일 크니?
그럼 저기서 문제 하나 안 나오겠니? 답을 얘기하는 걸로 선지가 당연히 나오지. 이거 범주화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나 노린단 말이야. 근데 봐봐. 아까 전에 너희 그거 기억나요? 실컷 얘들아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해놓고 갑자기 카테고리 3 얘기해놓고 뭐가 나왔지? 카테고리 2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범주 엮는 게 바로 답이 됐단 말이야. 2번 볼까요? 네, 안쏠림은 뭐에 대한 거였지 얘들아? 안쏠림은 기울기였어요. 맞죠? 근데 잘 봐. 이걸 어디다가 매칭시켰니? 한옥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고 얘들아 안쏠림은 높이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매칭 문제였죠? 이해됐나요? 근데 정보가 얘들아 봐봐. 이런 거를 왜 오해하냐면 잘못된 발췌 도구를 할 때 오독이 생기는 거지. 그냥 문단에서 아까 전에 이거 건이 어디 있던 얘기더라? 아, 요 안쏠림 문단에 있었네. 요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하면 이제 오독이 생기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지 말고 잘 범주화하면 그렇게 오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렇게 해서 인문예술은 정말 이해가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런 지문. 이렇게만 나오면 자,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인문예술 지문 3번은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꺼주세요. 자, 그럼 바로 얘들아, 요거